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수도 부처도 구원의 길을 알려줄 뿐이지 현실적으로 손을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가야만 하는 일이죠. 이런 판국에 권력자가 지배자가 피지배 계층을 배려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기대할 일이 아니죠. 싸워야 합니다. 그들을 감시하는 일을 게을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권은 내가,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고상만 선생님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기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경기 평택에서 일하는 국민TV 조합원 맹꽁이 신동주입니다.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스카이 작업합니다. 주로 실내 작업하고요. 크레인 쓰실 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둔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택, 평안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맹꽁이 평안크레인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인권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죠?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책에서 이제 제가 쓰기도 한 내용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이념은 사실은 그 어떤 이념도 사람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 경기도 고양입니다. 고양에 이제 한 7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 고양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금정굴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금정굴 비극. 혹시 전 선생님 금정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예. 저도 들어만 봤었거든요. 한동안. 그런데 이제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고양시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매년 이제 10월 달이 되면 금정굴 이제 추모제를 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금정굴과 관련해서 글을 좀 하나 좀 써달라고 예.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예. 뭐 이런 걸 해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나 이런 곳에다 예. 이제 글을 좀 많이 쓰니까 거기다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길래 그때 이제 사실 처음 도대체 금정굴이 뭐지 하면서 예. 그때 이제 꼼꼼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한국 전쟁 때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금정굴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무슨 묻어둔 은닉한 뭐 이런 건가 보다 했다가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났고 그리고 나서 9월 28일 날 이제 수복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복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전쟁이 나자마자 미아리 고개로 인민군이 넘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도망갔던 그 당시 이승만 정부와 뭐 이런 신성모 국방부 장관 등등등이 도망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때 서울 시민들에게 그 라디오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저는 뭐 서울 수도를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건 녹음 방송이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한강 그 인도교 한강 철교죠. 그거를 이제 폭파해갖고 끊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말을 믿고 그 서울에 그냥 남았거나 또는 그게 폭파돼갖고 피난 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수복이 돼서 제일 먼저 돌아왔던 당시 이승만 그 정부 하에서 경찰과 치안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부역자들을 이제 그 처벌을 한다고 했는데 금정굴은 그런 부역자들을 처벌한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이미 이제 서울이 수복된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니 뭐 이런 데가 수복된다는 걸 알고 인민군이 퇴각을 했잖아요. 이미 적극적인 그 부역자들은 그 인민군을 따라서 전부 다 그 북한으로 도망을 간 거죠. 따라 도망갔습니다. 그래, 다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제 남아 있었던 이른바 부역자들의 친인척하고 또는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남았는데 설마 아무리 그래도 단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싶었던 이런 사람들을 당시 경찰과 치안대 등 사람들이 그 전부 다 끌고 가서 모진 고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재판도 없이 금정굴이라고 하는 곳을 들고 왔는데 금정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땅굴을 이렇게 쭉 파는 게 아니라 수직갱도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물을 파는 것처럼 수직갱도로 해갖고 금을 파던 곳인데 캐내던 곳인데 그 우물처럼 돼 있는 커다란 그 굴을 동그랗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줄을 이제 손목을 다 굴비 엮듯이 쭉 함께 엮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시 경찰과 치안대가 그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던 사람의 등 뒤에다가 총을 바짝 대고 총을 쏘면 그러면 그 굴로 저절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데 굴비처럼 엮어놓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질에 놀라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남이 떨어지는 것에 끌림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최소 153명 이상이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설령 덜 목숨이 끊어져 있어도 흙을 다시 덮어서 생매장을 해서 죽인 아주 참담한 그런 죄도 없는 사람들 재판도 없이 죽였던 것이 바로 금정굴의 비극인데 저는 이 금정굴에 대한 거를 쓰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인가. 자기네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 국민들을 자기네들이 지켜주지 못해놓고 돌아와서 다시 더 끔찍한 보복행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마치 우리가 지금 무슨 저기 어디 아프리카 아주 그 후진 국가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인권 학살과 유린 그게 불과 지금부터 한 60몇 년 전, 64년 전쯤에 벌어졌던 바로 그 비극인데 저는 이런 그 비극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각성 깨달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야만적으로 대하는. 그래서 뭔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 좌익 빨갱이, 좌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어떠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정말 어떠한 이념도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것을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 밀양에서의 어떤 강정에서의 이런 것들 곳곳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건 그 이념 또는 체제 또는 본인이 어떤 국가 정책, 시책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예.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 속담, 격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까? 예. 저는 정말 틀렸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같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소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으니까. 시간 걸리고. 예. 그러니까, 소수인 니네가 그냥 희생해 이러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머리를 짜내고 조금씩만 양보하고 할애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러한 잘못된 논리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바꿔야 될 그런 것들을 좀 바꾸자 이런 측면에서 금정굴 관련한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쓰면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일산에 오래 살았는데 네. 속으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만 저도 듣고 얼핏만 알고 예. 소상히는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진짜 고향에 계시는 분 중에 이 방송 듣는 분들이 꼭 이 책에서 나오는 금정굴 이야기 이거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정말 권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64년 전에 그때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금정굴 피해 유족들 그분들이 지금 그 조상들이 억울하게 그리고 또 더욱 비참한 건 뭐냐면요. 당시에 그 금정굴에서 죽어간 분들의 희생자 부인들. 작가 조종래 선생이 쓴 그 태백산맥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죽은 누군가의 부인을 빼앗고 겁탈하고 그게 금정굴에 쭉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야만적인 피해를 입은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억울한 그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적어도 그 금정굴을 평화공원으로 좀 지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당시 가해자 집단인 그 치안대 태극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태극단의 후손들이 여전히 빨갱이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 유족들을 또 공격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잘못을 감추려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진실을 알고 또 그것이 진실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피해 사실, 가해 사실이 다 사실로 확인됐고 또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국가가 그 금정굴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서 그 보상 판결까지 난 명백히 확인된 역사적 사실인데 여전히 그 집단인 태극단에 있는 그 후손들이 그 피해자 집단을 지금도 또 공격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부도덕한 강압에 의해서 금정굴 평화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그 고양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지난번 고양 시의회 의원들 이분들이 그걸 집단 공약으로 내갖고 야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그 약속을 또 안 지켰어요. 참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참하고 끔찍하고 전 재산을 빼앗고 그 부인을 빼앗고 또 그 엄마를 빼앗긴 아이가 고아가 돼서 그 살았던 그 사연을 그 아이가 이미 할아버지가 된 그
아들이 진짜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것도 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아주고 말씀하신 대로 좀 챙겨서 읽어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내가 사는 동네만이라도 우선 내가 사는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저부터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네. 거기하고 하여간 우리나라에 집단 학살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강화도도 있고 여기저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책에서 또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출판사가 까다롭게 뭘 저한테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따로 뭐 굉장히 하여간 출판사가 기분 유쾌하게 이번에 낸 책이 제가 네 번째 개인적으로 낸 책 중에서는 네 번째 책이거든요. 단행본으로 그러니까 저 혼자 써서 낸 책이 네 번째고 공저로 합치면 여덟 번째 책인데 근데 그 작업을 하는 중에 다른 출판사에 계신 분이 이 얘기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쾌하게 잘 작업을 했어요. 왜냐면 까다로운 요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더 고쳐라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써주는 대로 오케이 다 해갖고 굉장히 쉽게 재밌게 썼는데 딱 하나만 요구를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책이 17꼭지로 되어 있는데 그 꼭지 중에 동성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만 꼭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가 폭력에 의한 어떤 그 인권 유린이나 이런 거에만 사실은 주로 일을 해왔지 동성애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많이 이해가 없어갖고 걱정을 했는데 근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기억이 하나가 났어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해갖고 쭉 책을 글을 하나 썼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 선생님 혹시 혹시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성애자시죠? 그렇겠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네. 동성애자도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동성애 운동을 하는 분을 처음 만난 때가 92년도로 기억되는데 92년도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연석회의를 뭘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대책회의 같은 건데 각 단체별로 한 명씩 이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쭉 인사를 하는데 처음 본 분이 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동성애자 인권연대에서 활동한다고 하면서 누가 인사를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분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신기하다 생각을 했죠.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22년 전에. 너무 당연한 반응이세요. 솔직하고 당연한 반응. 뭐 부끄럽지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20대 초반이고 처음 봤고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람을 말만 들어봤지 진짜 저렇게 사람으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회의 중에 잠깐 쉬었어요. 쉬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담배를 피고 있을 때라 흡연장에 가서 이제 담배를 피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복도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라이터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게 동성애자는 다 에이즈를 갖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장차 에이즈에 걸릴 사람. 그런 나쁜 소문이 있었죠. 그런 잘못된 이제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는 줬는데 다시 주려고 하길래 제가 고백하자면 그냥 가지시라고 이 정도로 이제 제가 당시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이즈는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죠. 제가 알게 됐고 뭐 심지어는 뭐 뽀뽀를 해도 에이즈로 감염되지 않는다. 근데 뭐 사람들은 얘기하던 중에도 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잘못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해놓고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한 가지를. 지금은 저랑 굉장히 지금도 가깝게 지내요. 그 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분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저 죄송한데 한 가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저 이런 질문을 해서 만약 기분 나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혹시 언제부터 저 동성애자가 되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씩 웃더니 그럼 제가
역으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은 그럼 언제부터 이성애자가 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성애자가 언제부터 됐는지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태어날 네. 때부터 자연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 역시 제가 동성애자가 되기에 노력하거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각한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동성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거다. 그것이 죄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성애자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동성애자 역시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문화적인 어떤 충격 내지는 전환인데 인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 왜 우리 전 선생님은 전 씨가 되셨어요? 왜 저는 고씨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그 이성애자, 동성애자도 선택의 영역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모든 게 그렇죠. 예. 사실은 가난한 아이들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예. 것을 가지고 그것을 차이나 차별을 하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동성애자 그것도 그걸로 인해서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난한 아이 또 여성이라는 이유. 처음부터 남자로 여자로 누가 선택해서 태어나고 그쵸. 부모를 선택해서 예.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라고 하는 게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차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세계적인 인물 누굽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많이 공부하면서 놀랐는데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야망과 함께 싸워야 한다. 이 얘기가 2014년도 소치 올림픽 당시 총회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 얘기인데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끄럽게도 나의 고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야만스러운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야만이고 또 미국 이른바 그 기독교의 나라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런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차별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백악관 대변인 명의로 성명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말랑말랑한 이야기도 좀 있지만 사실은 한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과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환기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쓰면서 참 많이 공부했고. 읽으면서 스스로 좀 부끄러운 것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무식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기존에 다른 책, 어떤 교과서 또는 통념의 어떤 이런 거에서 좀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고요. 또 이 얘기가 실제로 제가 좀 저자로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보고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여기 이 책에서 또 하나가 영화 변호인 보셨죠, 선 선생님도? 많이 우셨나요? 조금. 예. 그냥 답답했어요. 그냥 미칠 것 같은 마음이랄까요. 예.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아내랑 같이 가서 봤는데 아내가 학생운동 제 그 후배인데 후배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저도 사실은 안 울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울었냐면 사실은 다른 장면보다 뭔 장면에서 울었냐면 영화에서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윤성도 중위가 나타나잖아요. 양심선언. 학생들이 고문받는 것을 지켜봤었던 그리고 그걸 치료했던 파견된 군의관으로서 자기가 양심선언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른바 이 학생들이 고문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양심선언했던 윤성도 중위가 강제로 끌려나가잖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끌려나가고 있는 윤성두 중위에게 안 되라고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지 않는 것.
우리나라에서 양심 선언자, 양심을 밝힌 사람들이 당하는 처지,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걸 보고 쓴 글이 윤성두 중이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 글인데, 우리 그 윤성두 중이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의 그 정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 고백에 그 앞을 가로막고 함께 연대해서 끌려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지 못한,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장진수라든지 또는 이문정 검사, 윤석열 검사,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지문 중이 이런 양심적인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양심 선언은 짧고 그 고통은 길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강제퇴직 당하고 그렇게 노무사를 통해서 그런저런 이제 소송 비슷한 거를 해서 돈으로는 저도 월급 굉장히 많이 받는 회사에 다녔었는데 한 200 몇십여만 원을 받았어요. 예. 환급을 이제 받았는데 제가 그거 받자고 그거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죽일 놈이 됐죠.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인사 체계를 조금 바꿔놨어요. 그 정말 큰 싸움 예, 났을 이제 거네. 뒤집어 놨는데 나머지들은 지금 법원으로는 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요. 끝을 보겠다 해서 이제 법원으로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 몇 달 동안에 그 들리는 소문은 그렇죠. 예, 정말 말로 다 못할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사회에 양심 선언한 분들이 예. 정말 좀 크게 빛을 봤으면 좋겠고, 장진수 주무관 같은 그런 분들이 지금 사실 그분도 그 양심 선언을 하고 자기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고백함으로써 그 지시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덜 처벌받고,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은 공무원직에서 파면돼 갖고 지금도 어려운 여건의 일을 그 처지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외국에서 영화도 만들어주고, 예? 아주 비싼 돈 받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좋은 그런 대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책에다가 담았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지만 그냥 책만 볼 일도 아니고 책을 보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관심 보여주고 당신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편들어주고 알려주고 자꾸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또 하나의 그 민주화 운동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정할 수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잘하신 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입니다. 예. 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사람이다. 고상만저 다시 사람이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선생님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기록이 완전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추론이 필요한 지점이 생기겠죠. 요 지점에서 인간과 짐승이 갈라집니다. 약자의 편으로 가는 경우가 인간이죠. 지배 논리, 강자의 편리주의에 빠진 존재들은 서슴없이 짐승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보가 부족해서 팩트에 약합니다. 언론의 장난질도 한몫 단단히 하죠. 찾아 읽어야 합니다. 시간 내서 참여하고 깊은 고민도 반복해야 마땅합니다. 저부터도 반성하겠습니다. 분노할 줄만 알았지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한탄하는 칼럼이나 쓰고 저들을 비난하느라고 열정을 낭비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양극화가 더욱 견고해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사용할 무기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행동하고 정의로 분노하며 수시로 주변을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